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한 두 달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두 달 전에 은행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배당 잘 받으면서 해피하게 좀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북 리뷰를 하나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이제 이런 책인데,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음,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 오크우드 인베스트의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고,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바로 접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초심자용 책을 몇 권 읽었다면은 저는 좀 중급자용으로 이 책을 추천을 해요. 이제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그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의 1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또 투자의 거장이 그린 그 달걀입니다. 달걀 모양. 어, 상승, 하강, 고점, 저점.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의 그런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음?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고,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다. 예림이, 투자란 이런 거야. 파도 같은 거야. 이 얘기를 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이제 하셨는데, 결국엔 이 사이클이잖아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이 돈에 대한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좀 읽기가 편하고, 음, 좀 두께도 얇고 하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이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투자의 코스톨라니의 달걀도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문용 책을 몇 권 읽어봤다 싶은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가?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했는데, 나의 투자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하나는 경제나 시장, 지정학 같은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시적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확신이다. 거시적 미래를 내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지금 경제 사이클, 경기 사이클 중에서 어떤 위치쯤에 내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정도는 내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지. 미래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미래는 사이클이니까, 내가 이렇게 요쯤 있다는 거를 좀 간파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요쯤 있다 생각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좀 나가도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것도 굉장히 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부분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텔레그램 뭐 이런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응? 예측을 해주고, 심지어 막 회비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런 자칭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미래를 예측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분들. 37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사이클 내에서 이런 유용한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뭐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이거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혹시 뭐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이런 행동들이 아닌지, 이런 이제 판단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 하워드 막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이 사이클을 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관찰하고 시장을 보면서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절대 이 사이클을 내가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를 잰다는 게 절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책의 후반부에도 이거 진짜 어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제 다 이 책을 읽으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실에 좀 대입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아니면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서 또 혼란이 오겠죠. 아, 왜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었으면은, 이 책 읽고 나서 뭔가 좀 판단이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확률적인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백한 고점, 저점 징후가 아니라면은 단정적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확률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병 속에 공이 흰 공, 빨간 공이 7대 3으로 있을 때 이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흰 공을 고를지 빨간 공을 고를지 선택을 하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의 어떤 수익 대비 상대적 발생 확률을 나타낸 그런 표예요. 보통은 이제 여기가 수익률이 0%라고 했을 때, 시장은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시장은 수익이 날 확률의 총합이 손실이 날 확률의 총합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시장을 따라가라, 그냥 시장에 투자해라, 인덱스 투자해라 하는 얘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 살 건지 팔 건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경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경향이냐, 살려고 하는 경향이냐, 공포스러워하는 경향이냐, 탐욕스러워하는 경향이냐, 이런 경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의 어떤 단계도 나오고, 사이클의 종류도 나오고, 사이클에 따른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액션?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의 중반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반부를 읽다 보면은 사실 이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의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내가 좀 이해하는 게 맞나?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이익 사이클이라고 했다가, 뭐 경제 사이클이라고 했다가, 뭐 비슷한 얘기 계속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 이게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다 하는 분들은 그냥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고 나중에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책을 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상승하고 고점 찍고 하락하고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이 장기 추세선을 이미 이렇게 장기 상향으로 그어놨지만은 꼭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경제가 뭐 이렇게 좀 아래로 꼬꾸라지는 나라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 인도 이런 강대국들은 그 경제 규모가 웬만큼 커가지고 인구도 되고 장기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서도 이런 단기 사이클을 이렇게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검은 실선은 장기 사이클 이런 식으로 막 가긴 하지만은 이 와중에 단기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이제 미국 그 장기 사이클 여기를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서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2022년에 이렇게 장기 우상향 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경제 장기 사이클도 있고 단기 사이클도 있다. 그래서 경제 장기 사이클을 바꾸는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곱하기 시간당 생산량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인구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총 노동 시간 절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한국 시장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해외 투자처를 항상 알아보자. 뭐 그 중에서도 미국, 차선책으로는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인구 유입 유출, 뭐 투입 시간의 변화, 열망, 교육,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어떤 중반부에서는 경제 사이클에 미치는 어떤 그런 변인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각 투자 주체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은행에는 뭐 두 가지 책임이 있다. 인플레이션 통제하고 고용 지원하고 정부도 재정 지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뭐 통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런 재정 지출 재정 긴축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 부양하고 조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 경제학적으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심리와 시계추 131페이지 내용을 좀 발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투자의 심리라는 게 이 사이클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이클이 심리에 영향을 주고 심리가 또 다시 사이클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오버슈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닉셀 같은 과도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은 사이클에 따른 심리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또 이해를 해야지 어떤 과도한 움직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과도하게 막 2차 전지가 이렇게 막 2차 전지 시장 자체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개입이 돼 버리니 투자자들은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쫙 올렸다가 쫙 팔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의 태도에 대한 사이클도 또 사이클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이 파도 치는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위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위험의 태도 자체가 다시 이제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서로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때로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고 또 과도하게 수용한다.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니까 사이클이 더 깊어지고 또 위험을 과도하게 수용하니까 사이클이 더 위로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 과도한 위험의 태도 대응 자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이 사이클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팔기 전에 나는 더 미리 팔아야지. 아니면 남들이 사기 전에 나는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을 가속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여러 가지 각각의 사이클이 또 있습니다. 신용 사이클, 부실채권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 각각이 마켓 사이클이고 각 마켓 사이클이 또 각 투자 주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위험의 태도에 대한 사이클에 영향을 받고 투자의 심리 시계추에 의한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켓도 다양하고 이 마켓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인들도 다양하다 보니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감히 장기적인 예측을 하겠어요. 매크로를 예측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봐도 거의 뭐 사기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그 쇼츠로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투자의 거장들 다 마켓 매크로 예측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 부득불 막 바득바득 들어와가지고 막 그거 예측하고 또 거기다 돈 내는 사람도 있어. 답답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또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또 수익을 내기도 하니까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디 뭐 인터넷 그런 짤이라든지 밈 같은 걸로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사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내용들은 대충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얘기를 하는 누구나 낙관적인 그런 시장은 사실 이제 약간 고점 부근이라는 그런 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징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이제 번호를 이렇게 매긴다고 했을 때 1, 2, 3, 4, 5, 6 했을 때 예를 들어 막 시장이 좋아.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야. 근데 매스컴에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경고하는 뉴스만 나와.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페이지 275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이제 징후들이 한 2, 30개를 막 쫙 나열을 해놨는데 그 징후들이 일거에 막 다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현실적으로.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징후들이 계속 나오네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렵다. 판단이 어려워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건 표로 나타난 건데, 낙관적인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 이런 일들이 나오면 대출 기관도 대출도 잘해주고 금리도 낮아, 투자자들도 낙관적이야, 이러면은 뭔가 시장이 지금 어 이렇게 올라갈 때, 요 부분에 있다, 요 부분에, 아니면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에 의해서도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지만, 이 투자자들 자체가 사이클을 극단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지표 같은 거, 경제 지표 이런 걸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흔히 나오는 경우가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사례를 통해 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뭐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이때는 이제 하락한 경우죠. 아니면 저는 잘 모르지만은 91년도에 하이힐드 채권 위기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례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현재를 판단하는데 좀 도움은 된다. 하지만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이 레퍼토리가 20년 뒤에 똑같이 재현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물론 재현될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나 말고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파월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유수의 그 투자은행들의 은행장이라든지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2000년도, 2007년도에 했던 그런 잘못들을 똑같이 반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다가는, 남들 돈 벌 때 다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공부하는 수준에서 참고만 해야지, 이걸 막 이렇게 2007년도엔 이랬으니까 2023년에도 폭락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함부로 매크로를 예측하지 말라는,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무튼 매크로를 예측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이제 중요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이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내 포지션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공격적으로 돼가지고 이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손실을 회피해서 이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는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이 포물선을 왼쪽으로 그냥 이동시켜가지고 손실 확률의 총합을, 이익 확률의 총합 대비 이걸 늘려버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나쁜 기술을 가진 투자자. 아주 이제 능숙한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 높이는 쪽으로, 아주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요 부분은 지키고 위험을 이렇게 손실을 회피해가지고 손실 확률의 총합을 굉장히 줄여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이쪽을 더 선호를 합니다. 손실 확률을 좀 굉장히 줄이는 쪽을.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배당을 선택을 하는 거고, 배당이 뒤에서 받쳐주게 되면은 이 손실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 배당주가 특별히 어떤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내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좀 그런 배당주들을 쫙 담아가지고 총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많이 선호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둘 다 하는 게 좋죠. 이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을 쫙 회피를 하고, 이익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써있죠. 고도로 능숙한 투자자.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은. 저는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저는 요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책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요 발췌해 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부디 내가 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처럼 사이클 포지셔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나는 여러분이 사이클 포지셔닝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사이클 포지셔닝이 쉽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걸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좀 배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이 미국 증시가 막 나스닥 15,000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 제 이제 감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이 책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막 낙관적으로 보고 막 이런 거 근거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은 잡지만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간이 몇 년 지나 봐야지 저도 후행적으로 그때가 상승장이었구나. 그때가 하락장이었구나. 그때가 상승장의 몇 분 응선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이클 포지셔닝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배당주라든지 리츠라든지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걸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 이 책을 읽은 분들 뭐 누구라도 절대 이 사이클 포지셔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이클 포지셔닝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나는 시장 매크로 잘 보는데 이런 분들은 깨질 확률이 높죠. 네. 예, 오늘 북 리뷰는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책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30분이 안 될 것 같아요. 3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 잡담도 좀 섞고 했으니, 이 책 내용을 제가 얘기해봐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입문서들을 내가 한 5권 정도 읽었다 싶은 분들은 그 다음에 한번 이 책을 골라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 그리고 이 책이 그래도 뭐 나름 두께도 있기 때문에 책장에 이렇게 좀 꽂아놓으면 뽀대도 좀 납니다. 예, 오늘 북리뷰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